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제2제국 초기인 1857년 1월 29일 오전 11시, 이곳은 프랑스 파리의 중심, 웅장한 파리 법원의 한복판입니다. 법정은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파리의 모든 언론인과 비평가들,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상류층 귀족들까지 꽉 들어차 웅성거리고 있죠. 자, 그들의 따가운 시선이 향한 곳, 저기 피고석을 보십시오. 짙은 콧수염에 회색 눈동자, 굳은 표정으로 마지못해 앉아있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 훗날 스스로 이 피고석을 사기꾼들의 자리라 부르며 분노했던 이 남자, 바로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입니다. 대체 이 남자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요? 그가 지은 죄명은 단 하나, 바로 공중도덕과 종교에 관한 모독입니다.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도 없이 잡지에 갓 연재를 마친 그의 첫 소설이 순결한 여주인공만을 원했던 19세기 프랑스 사회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불온하고 발칙한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숨죽여 읽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작가를 법정에 세우고 작품을 매장하려 한 걸까요? 나는 건데 이 재판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현대 소설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은 세계 문학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거장의 창작실에서는 그 위대한 스캔들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직접 안내합니다. 프랑스를 들었다 놨다 한 마담 보바리의 진짜 얼굴, 그리고 법정에서 밝혀지는 치열했던 거장의 창작 비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질 흥미진진한 라디오 다큐멘터리, 채널 고정하시죠. 거장의 창작실, 생명 PD의 논픽션 라디오 쇼를 듣고 계십니다. 자, 법정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 피고석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잠시 르비드 파리의 편집장 로랑 피샤, 인쇄업자 피에, 그리고 굳은 표정의 귀스타브 플로베르입니다. 플로베르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며칠 전 그가 분노에 차서 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존재로 이 사기꾼들의 자리를 장식하고 있다. 긍지 높은 예술가였던 그에게 이 자리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유죄 판결을 받고 깜빵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엄습하고 있었죠. 그때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 남자, 바로 훗날 보들레르의 악의 꽃까지 기소하게 될 그 악명 높은 검사 에르네스트 피나르였습니다. 그가 마담 보바리 원고를 쥐고 극적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재판장님, 이 소설의 제목은 마담 보바리가 아니라 어느 지방 간통녀의 이야기로 불려야 마땅합니다. 작가는 이 타락한 여성을 너무나도 관능적으로,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나르 검사는 당대 프랑스를 경하게 만든 소설 속 결정적 문장들을 증거로 들이밉니다. 여러분, 기소의 핵심이 된 첫 번째 문장, 이른바 코르셋 묘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Elle se déshabillait brutalement, arrachant le laisse-mains de son corset. 그녀는 거칠게 옷을 벗었다. 코르셋의 가느다란 끈을 잡아당기자 그것은 허리둘레를 미끄러지는 뱀처럼 슉슉 소리를 냈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모든 옷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플로베르는 구구절절한 감정 묘사 대신 미끄러지는 뱀처럼 슉슉 소리를 내는 코르셋 끈이라는 지독하게 정확하고 시각적인 묘사, le mot juste로 숨막히는 관능을 표현해냈습니다. 피나르 검사는 이 차가운 사실주의에 경악했던 겁니다. 하지만 검사를 더 분노하게 만든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간통의 미화입니다.
엠마 보바리가 첫 외도를 저지르고 숲에서 돌아와 거울을 보며 환희에 차 외치는 바로 그 유명한 문장이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J'ai un amant, j'ai un amant. 나에게 애인이 생겼다.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 죄책감은커녕 너무나 당당한 이 독백. 심지어 마지막 종부성사 장면에서 엠마는 십자가에 입을 맞추며 평생 바친 것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의 입맞춤을 남깁니다. 성스러운 종교의식조차 엠마의 에로틱한 욕망과 뒤섞어 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플로베르의 진짜 창작의 비밀이 폭로됩니다. 피나르 검사가 길길이 날뛰며 참을 수 없어 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작가 플로베르가 엠마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도덕한 여주인공이라면 마땅히 흉측하게 병들어 죽거나 작가가 나서서 이 탕녀를 보라 하고 꾸짖어야 하는데 플로베르는 완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엠마는 자신이 선택한 순간에 젊음과 아름다움의 광채를 온전히 간직한 채 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이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비개성적 문체의 힘입니다. 거장의 창작실, 생명 PD의 논픽션 라디오 쇼를 듣고 계십니다. 작가는 마치 신처럼 소설 도처에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도덕적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그저 해부학자처럼 차갑게 보여주기만 한 겁니다. 당시 부르주아 사회는 독자에게 감정의 여백을 던져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이 새로운 소설 작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검사의 맹공격으로 문제에 몰린 플로베르. 사기꾼의 자리에 앉아 옴짝달싹 못하게 된 그를 구하기 위해 마침내 변호인석에서 한 남자가 묵직하게 일어섭니다. 당대 최고의 변호사 쥘 스나르입니다. 과연 그는 이 발칙하고 불온한 10개의 문장들을 어떻게 방어해낼까요? 재판의 판도를 뒤집은 4시간의 통쾌한 변론이 2부에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죠. 거장의 창작실, 생명 PD의 논픽션 라디오 쇼를 듣고 계십니다. 피나르 검사의 공격이 끝났습니다. 피고석의 플로베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죠. 그때 변호인석에서 묵직하게 일어서는 한 사람, 바로 당대 최고의 변호사이자 법정의 거물 쥘 스나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무대 뒤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사실 플로베르는 순진하게 재판만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앙의 유명한 수석 외과 의사였던 아버지와 그 뒤를 이은 형 아실의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플로베르는 재판 전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와 내가 루앙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지 말이야. 파리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리는 거야. 저들은 만만한 불쌍한 녀석을 공격하는 줄 알았겠지만 우리 집안의 재산과 지위를 알게 되자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 맞습니다. 검찰은 가난한 삼류 작가를 짓밟으려다 노르망디 최고 명문가의 아들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쥘 스나르 변호사는 장장 4시간에 걸친 역사적인 명변론을 쏟아냅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검사님, 방금 이 소설이 간통을 미화한다고 하셨습니까? 소설의 결말을 보십시오. 주인공 엠마 보바리가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빚더미에 앉아 모든 이에게 버림받고 비소를 삼킨 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는 이 끔찍한 몰락의 과정이야말로 그 어떤 설교보다도 완벽하고 훌륭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까? 이 압도적인 변론에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과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마침내 1857년 2월 7일 판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재판장의 입에서 나온 선고는 피고인 귀스타브 플로베르 무죄. 가슴을 쓸어내린 플로베르는 재판정을 나서자마자 형에게 환희에 찬 편지를 씁니다. 형, 시나리 변호사의 변론은 정말 훌륭했어. 자리에 앉아 몸을 비비꼬던 검사 측을 아주 묵사발로 만들어버렸지. 방청석은 10,000원이었고 오, 정말 최고였어. 내 모습이 꽤나 당당했다고. 무죄 판결 소식은 곧바로 출판계의 폭풍으로 이어집니다. 미셸 레비 출판사에서 4월에 정식 단행본으로 출간한 마담 보바리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물량인 6,600과 불과 며칠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최고의 노이즈 마케팅을 해준 셈이었죠. 하지만 정작 플로베르의 본인 심정은 어땠을까요? 뼛속까지 고고한 예술가였던 그는 이 엄청난 상업적 성공 앞에서도 오히려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꼭 매춘부가 된 것 같아. 내 책을 둘러싼 이 요란한 소동이 예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나 자신에게 역겨움을 느낄 정도야. 독자들이 자신의 뼈를 깎는 문장의 예술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속적인 불륜 스캔들에만 열광하는 부르주아 사회의 위선에 넌더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소설을 한낱 가십거리가 아니라 세계 문학사를 영원히 뒤바꾼 현대 소설의 효시로 만들었을까요? 재판의 스캔들 뒤에 숨겨진 전 세계 문단이 경악해 마지 않았던 플로베르의 진짜 무기, 바로 그 섬세하고 소름 돋는 문장의 설계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거장의 창작실에서는 플로베르가 5년간 미친 듯이 매달렸던 그 경이로운 문장력의 실체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첫째, 인물의 속마음과 작가의 서술이 따옴표 하나 없이 소름 돋게 포개지는 자유 간접 화법의 마술. 둘째, 산문을 마치 시처럼 소리내어 읽으며 완벽한 리듬을 심어 넣었던 괴루아르, 고함치는 방의 비밀. 그리고 셋째, 거칠의 형용사를 모두 벗겨내고 오직 바늘처럼 예리한 단 하나만의 명사를 찾아냈던 르모 쥐스트, 정확한 단어의 미학까지. 사건을 넘어 위대한 예술이 탄생하는 바로 그 창작의 최전선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세계의 재판, 그리고 낭만주의의 심장에 차가운 비수를 꽂은 플로베르의 소름 돋는 문장 설계도 흥미롭게 들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미스터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이토록 잔인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인간의 욕망을 해부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는 부유한 귀족의 삶을 포기하고 하루 12시간씩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둔 채 5년의 강제 노역을 자처했던 걸까요? 다음 시간 거장의 창작실 3, 4부에서는 시신이 질비한 아버지의 해부학 교실에서 자라난 기괴한 소년 구스타브 플로베르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인마저 매몰차게 밀어내며
오직 문장에 자신의 모든 삶을 제물로 바쳤던 광기 어린 은둔자의 진짜 얼굴, 그리고 이 통속적인 불륜극이 어떻게 인류의 진화와 현실 창조의 원동력인 보바리즘이라는 철학적 위대한 개념으로 부활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추적합니다. 이어질 3, 4부 해부학 교실의 소년과 5년의 강제도역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채널 주제 거장의 창작실 생명PD의 논픽션 라디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